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하자 당내에선 신의 한 수라는 격찬까지 나오는 등 계파를 가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느닷없다는 반응과 함께 오늘 김기현 대표의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 대표는 과거 여러 차례 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뒤집었던 것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체포 특권을 누린 이 대표가 이런 돌발 선언을 한 계산과 전략은 뭔지, 포기 선언이 민주당 의원 모두에 해당하는 건지, 검찰이 앞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다시 내면 민주당은 또 어떻게 나올지 관련해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총지휘관 역할에 분주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미래, 약속, 보답, 그리고 연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전을 직접 이끌기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안착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유치전의 분수령이 될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연설을 나서 영어로 연설하는 승부수를 띄울 예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늦게 순방 첫 행선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교민 간담회를 포함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면서 부산을 상징하는 하늘색의 포인트를 준 복장으로 맞춰 입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손에 든 가방, 여기에 또 시선이 모아졌어요. 맞습니다. 출국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가방에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저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열쇠고리에는 파도 그림과 함께 부산은 준비됐다, 이런 뜻의 영어 문구죠. 부산 is ready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 키링의 제작과 기획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파리 현지에서 주요 외국 인사들에게 저 열쇠고리를 직접 나눠줄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요, 현지 동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는 파리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재외 동포청에 출범한 뒤에 윤 대통령이 외국 순방지에서 진행한 첫 동포 간담회라 뜻이 깊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감안해서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 동포 청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하도록 했고요. 또 이 청장은 어제 간담회에도 배석을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해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계 입양아인 플레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 그리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등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담회에선 프랑스 입양인 단체 한국뿌리협회가 주축인 합창단인 한국의 마음의 공연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아서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아리랑 등을 개사한 메들리 곡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동포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겠습니다. 오는 11월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는 세계 시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BI 회원국 179개국에서 한 국가마다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치하는 이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는요, 이 BIE의 총회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 여기에 직접 참석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에 연설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는 이 BIE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영어 연설을 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래와의 약속, 보답과 연대를 키워드로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게 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강조하는 한편 기후위기 등 범세계적 어젠다에 대한 비전과 기여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산 엑스포가 성사될 경우 참가 국가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경쟁 PT에는 문화예술계의 유명 인사들도 총 출동하는데요. 첫 주자로는 10년 전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수 싸이가 나섭니다. IT와 건축 전문가 등도 무대에 오르고 또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성악가 조수미 씨도 영상으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측 연사들은 막판까지 실전 리허설을 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3D 기술과 뮤직비디오 등을 활용해 30분 동안 눈을 뗄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강점으로 갖고 있는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영상도 많이 내고 3D 기술도 좀 구현해보고 뮤직비디오 좀 패턴도 이용해서 다양하게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대통령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그 메시지가 궁금할 텐데 미래, 약속, 그다음에 보답, 그리고 연대. 우리의 주요 경쟁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경쟁 PT 내용 그리고 참여 연사들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인 경쟁 도시는 부산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또 우크라이나 오데사까지 모두 4곳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 16일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찾아서 유치 전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세 나라의 정상이 모두 파리 현지에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건데요. 궁금한 건 이 현재의 판세입니다.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유력 경쟁국인 사우디와 아주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채널A 보도인데요. 정부가 최근 사우디의 독주 체제였던 엑스포 유치 전 판도가 우리와 사우디의 동률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자체 평가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79개국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중에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0대, 사우디 49였지만 최근에는 80대 87로 우리나라가 한 자릿수 표차까지 추격했다는 게 정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같은 스코어는 계속 바뀌고 있어서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우디와의 표차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근접하게 따라잡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월에 이뤄질 최종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막판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산 유치를 저지하려는 듯한 이 중국의 물밑 움직임을 감지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함께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북한이 밀림 분담금까지 내면서 이 최종 표결에 참여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저지하는 그런 움직임은요. 이제 곧 열리는 엑스포 다음이 바로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산이 하게 될 경우에 다음이 지금 중국이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 자신들한테 부산 유치가 불리할 거다 이런 판단하에서 뭔가 우리의 그 부산 유치를 저지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BIE 총회 참석에 앞서서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집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낮 오찬을 겸해 이뤄질 한불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프랑스가 자유, 인권, 법치라는 인류 보편 가치의 발생지인 만큼 양국 정상이 가치 연대를 통한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및 북한 제재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정치권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뜻밖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걸 선언한 것을 두고 여야의 해석, 평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해 정치권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한 건데 국민의힘에선 곧장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결연한 의지 표현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미리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왜 갑자기 지금 꺼내들었느냐,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이 대표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이 대표의 측근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 연설 하루 전에 이 대표가 연설 원고를 받아보더니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말했고 최고위원회는 연설 당일인 어제 오전에야 알렸다는데요. 최고위내에서도 만류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대표가 강하게 추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연설 말미에 나왔습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던 만큼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좀 거셌는데요. 야당에서는 박수가 또 여당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여당 의원들을 몇 초간 바라보기도 했고요. 연설을 듣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옅은 미소를 띠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검경의 구두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김 대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 일종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김 대표의 오늘 연설은 지난 3월 취임한 뒤 당대표로서 가는 첫 교섭단체 연설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의 연설 내용을 반영을 해서 연설문을 대폭 수정하며 반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이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10번 넘게 외치면서 이 대표의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어겼다고 비판을 한 뒤에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며 또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등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니까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전체 공동 서약 이거를 역제안한 그런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을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라는 4가지 키워드의 앞글자를 따서 사돈남말 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어제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압수수색과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이른바 압구정 정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격인데요. 오늘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는 또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켜놓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니 참으로 제명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제 와서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모렴치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역시 만시지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 약간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니까 후시지탄, 만시지탄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2월에 상처뿐인 부결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왕 이런 선언을 하실 걸 좀 일찍 하셨으면 그동안에 겪었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 않았을 텐데 민주당이 내로남불 방탄정당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박원석 전 의원의 지적처럼 이재명 대표 자신이 지난 대선 중에도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걸 약속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는 이를 이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지적 그리고 비판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은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했지만은 정작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갔을 때도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언을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이 현란한 말 바꾸기 쇼에 두 번 속지 않는다거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 대표의 말 중에 대체 무엇이 진짜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이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이 대표의 목소리와 어제 오늘 여당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뻔뻔하게 거짓말 잘하는 분이고 언행 불일치의 그 대마왕이잖아요. 저는 이게 말로만 하는 특권 포기, 특권 내려놓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훗날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대표에게 진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니까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 라면서 국민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꼭 이재명 대표가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더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이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이제 웃음을 띄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좋은 이야기지만 이 대표가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면서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는데 어떤 거를 하시겠다는 건지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어기고 본인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 사건 4번에 대해서 실제로 방탄을 하셨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이제 현실화할 가능성, 그러니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또 그럴 경우에 민주당 측의 대응,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2월에 이미 한 차례 청구된 적이 있죠. 네, 검찰은 이 대표가 몸통으로 지목된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방탄국회에 가로막혔는데 이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한 뒤에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대표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기소된 두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많고요.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아직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할 단계까지는 무르익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검찰 관계자는 YTN에 예전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미 부결됐고 지금 당장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사건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 대표의 목소리와 오늘 한 장관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오늘 이 시점에 결단을 하셨는지.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폭동의안 들어오면 그때 그냥 바로 성명권 실질 심사 가져가신다고 보면 될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폭동의안에 출석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 이미 중요한 사건들은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늦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뭐죠? 언론에서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가정하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요 이 전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부의 불체포 특권 서약에 응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 연설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이 대표는 이 김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뭐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말보다는 오로지 남 탓의 전 정부 탓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을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했고요. 또 국민의 삶이나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참 아쉬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제안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 서약 제안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 제안했는데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적어도 자신은 포기하겠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제 정치 개혁이나 정치 혁신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왜 이 시점에 이 대표가 이 같은 돌발 선언을 했는지 과연 그 진위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것에 이제 맞서서 일종의 역제안을 했죠. 바로 이 대표 개인만 하지 말고 모든 국회의원,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거기에 서약에 서명을 하자 이렇게 지금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 그것에 대한 기자들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자 또 답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패널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의 상황이나 입장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민들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전에 2월에 불체포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 갖고 비판을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내려놔도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어깃장을 놓을 필요 없이
말하자면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은 특권 의식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건 비단 이재명 대표뿐만 아닐 겁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특권 의식들을 하나씩 벗어놓자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뭐 공동 제안한다. 뭐 전체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하자 하는 것은 그건 또 개별 의원들한테 총의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을 때의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혁신의 가장 큰 단골 메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가 본인부터 내려놔야만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민주당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선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그걸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으니 뭐 구속영장이 가정에서 들어온다 하면 당연히 가서 받겠죠. 저는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논평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내려놓은 거 다 뭐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지만 민주당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받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본인에 대한 부패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개인의 혐의 때문에 민주당에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내 리더십이 상당히 상실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 대표가 곧 민주당의 얼굴인데 계속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검찰 출석에 응하고 뭐 부패 혐의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나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물론 탈당은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성만,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김남국 의원 문제도 역시 탈당을 했지만은 계속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의 향한 수사가 전부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소위 말하는 무도한 수사에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가 불체포 특권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덜컥 그걸 받아버리면 안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도 입지가 없는 이재명 대표가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두 가지 고려가 있어서 본인 건 내려놓지만 민주당 전체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못 내려놓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냉랭한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평가와 달리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명계 인사들까지도 호평을 내놨습니다. 네, 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 직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찬사에 가까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 연설이 끝난 뒤에 본인의 SNS에 이재명답다, 국민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꽃놀이패를 주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또 비교적 이 개파색이 옅은 김한정 의원도 SNS에 잘하셨다, 정면 돌파다,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 국민이 돕는다 하면서 이 대표를 치켜 세워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 이 발언들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 지금 10개월여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모든 정치인들의 행위 발언은 네. 총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진작에 던지는 것보다 네. 지금 시점에서 던지는 것이 저는 더 이제 신의 한 수 패였고 이재명 대표는 꽃놀이패를 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자신의 사법적 의혹과 관련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방탄국회, 방탄정당이라는 아주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이 좀 차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조금 좀 들으셨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결단은 평가하면서도 이 발언 시기를 두고는 늦었다는 의견과 적절했다 그런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만 이제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두고서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명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이 대표직 사퇴 요구 과연 이것도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해서 가라앉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친명계에서는 그간 이 대표에게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던 비명계에서도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좀 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와 사퇴는 별개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비명계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온 이 조홍천 의원은 대표직 사퇴 요구가 불체포 특권 포기와 완전히 직결되는 건 또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언론 분류대로 말한다면 소위 비명계에서도 환영하는 메시지가 어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제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연설이 끝나고 그럴 것 같지 않은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완전히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네. 여러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건 방탄 논란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거죠. 네. 지금 뭐 리더십 리스크도 또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 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가자 뭐 이렇게는 직결되지는 않죠. 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도 민주당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숙제로 남아있다면서 우회적으로 사퇴 이슈가 가라앉지 않았음을 시사했는데요. 또 어제 이 대표 연설을 두고 제1당의 대표가 선거개혁 의지나 개혁 로드맵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 아까 조홍천 의원의 그 독주에서 들으셨듯이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현재 이 대표 자신의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아내인 지금 김혜경 씨도요. 아직까지 경기도 법인카드의 불법 유용 의혹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이제 법카 의혹의 핵심인 김혜경 씨의 수험비서 이 사람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이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해왔던 배모 씨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혜경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 나와 배 씨는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인카드 유용 정황이 담긴 녹취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X병은 26,000원을 했어? 네, 따로 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걔가 갖고 갔고?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만 나오냐? 네, 금액만 나옵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6,000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네, 검찰은 배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김혜경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한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사과했던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왜 배모 씨는 이렇게 기소가 돼서 지금 결심 공판까지 갔고 김혜경 씨는 기소가 안 됐는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경이 이제 1차로 먼저 기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 중이다. 이게 지금 검경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당면 과제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거 결국 그런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일각에서는요, 당 자체 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서 이 쇄신 작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대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혁신위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과연 누가 혁신위원회에 포함될까? 이 부분 궁금증이 많았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혁신위원회에는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의 혁신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 내부 출신 위원으로는 조직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초선의 이해식 의원과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남희 변호사, 한겨레 신문 기자를 지낸 정책연구소 윤영중 대표, 정치학자인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로 구성됐습니다. 신임위원 7명 중에 4명은 70년생과 80년대생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배치해 혁신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당초에 이제 혁신의 우선순위로 이른바 강성 팬덤 문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 개딸들 이런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문제 이 부분을 꼽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혁신위 인선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과연 이 같은 이제 개파 논란이라든지 이제 강성 지지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혁신위원 개개인의 과거 활동 전력 때문인데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윤형중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본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과거 칼럼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던 기본소득을 옹호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지난해 3.1절에 이 대표 지지 선언을 한 애국지식인 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린 바 있고,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정치학자인 서복경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강성 팬덤에 대해 이 팬덤은 죄가 없다면서 이재명 팬덤은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로 막 썸을 타기 시작한 셈이라고 강성 팬덤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개파 논란을 의식한 듯 저는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비문도 또 친문도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이 대표는 혁신위 구성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개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이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또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혁신위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른바 이제 개파색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너무 친명계 일색이어서는 안 된다. 물론 비명계 일색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명계 일각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왔고 실제 주시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 이제 과거 활동 이력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인사들이 너무 많이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들이 전해드렸지만 이제 한 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공동본부장을 했고요. 또 한 분은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선언 애국지식인 대표의 한 명이었고요. 또 한 분은 심지어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과연 개파색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물론 민주당의 일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거기에 포함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면면을 두고서는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 안에서 약간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진보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보면은 경선 때 참여한 분들이 아니라 보면 이 세 분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엔 세 분 다 본선 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저도 뭐 여러 가지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했으면 문파고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에 저도 일을 했거든요. 그럼 저도 친명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개파색이라는 것은 친명 아니시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친명이다 이렇게 네네. 개파가 뚜렷하게 나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함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동체라는 큰 바구리 안에서 같이 활동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들여다보면. 하지만 이분들이 사적 영역에서는 분명히 본인들 스스로 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서 지지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혁신위원이잖아요. 공적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김은경 위원장 자체도 본인이 사적인 김은경, 사인으로서의 김은경과 본인이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공인으로서의 김은경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시각에서 좀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얼만큼 지켜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당내 갈등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수박 논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소위 수박으로 낙인을 찍고 팬덤이 뭉쳐서 공격을 하는 그게 이제 사실 당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 본인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에 상대편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와 나를 갈라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재명 대표 팬덤은 공공연하게 비명계 인사들을 수박으로서 공격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지지하는 팬덤을 뒤로 한 채 김은경 의원의 혁신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선출직으로서 77.7%라고 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통해서 된 당대표가 행사하지 못하는 전권을 과연 임명직인 김은경 위원장이 그만큼 행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의문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말의 잔치가 돼버리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 경우에요. 최근 이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이 이제 논란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좀 했습니까? 일단 앞서 김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 돈봉투 사건을 보는 시각이 드러난 대목이라는 그 정치권이 이어지니까 여당에서는 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 아바타임을 증명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또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표현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본인이 어떤 그 법률가로서의 어떤 판단들 아직 그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좀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에 김은경 위원장은 기존 발언은 학교 수업하는 곳으로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고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고요.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돈봉투 사건의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건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의원들과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고요. 앞으로 돈봉투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시선을 끌만한 그런 발언들을 꽤 내놨습니다. 아까 저희 김재섭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이제 눈길을 끌만한 발언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저희가 녹취도 드렸지만 정치가 이 지경이면 소멸할 거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무능한데 국민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돈봉투 사건, 코인 투자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다는 그런 노력으로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참신한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특히 이 부분 아까 이제 김재섭 위원장이 강조를 하셨는데 개파 이익과 일부 강성당원 요구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 책임 있는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엄중 경고한다. 이 시간 이후에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일체 관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이제 경고이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혁신위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이 의지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김은경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임명이 됐을 때는 좀 약하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오늘 모두 발언을 보고 나서는요. 이거 기대 이상으로 본인의 의지가 굳건하신 분이다라는 좀 부분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은경 위원장 자체 오늘 발언대로만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눈높이에 민주당이 그동안 많은 실망을 줬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당이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대안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출범을 했고요. 저는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하는 정치 혁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돈봉투 사건 부분들 그다음에 코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조금 더 강하고 정확하게 혁신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 기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혁신위가 혁신으로서 어떤 좋은 말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의 실행으로 옮겨지려면 결국엔 지도부가 그거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결정들을 정권을 다 혁신위에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게 보면은 혁신위에 정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그대로 한 2-3개월 뒤에 민주당의 실행이 됨으로써 민주당이 정말 국민한테 사랑받는 당으로 탈바꿈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현재 몸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시도를 일체 관용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결국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강성 팬덤층이 이른바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 뭔가 좀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좌표 찍기를 해가지고 이른바 수박 공세도 펴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제 요청했지만 전혀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하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시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혁신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갈등과 혐오 부분들을 조장하는 강성 지지층들 그거는 일반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당을 사랑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괴롭혀가면서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하는 것들은 그 당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단호한 조치들은 뭐겠습니까? 탈당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겠죠. 저는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 전에도 조금씩 진행했던 바라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 당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까지 어떤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각오로 혁신위가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거를 타켓으로 돌아가는 것은 뭔가 상식에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대표가 혁신위를 구성해서 당이 탈바꿈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거취 이걸 혁신위에서 결정한다. 이거는 조금 그런 각오까지는 좋으나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목표 지향점으로 하는 혁신위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취지는 아까 저희 황선영 기자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김은경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끝나고 나서 이 돈봉투 사건 자료 보니까 심각한 사건임을 확인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법학자인 김은경 위원장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자, 이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향후 거취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우리 불체포특권 이야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 말을 못 믿는다는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 신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혁신위가 굉장히 멋진 혁신안을 내놨다고 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그 지도부가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거취 논란이 당연히 저는 혁신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송영길 대표, 김남국 의원 의혹 단계, 지금 뭐 기소 단계 이 정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는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그냥 대표의 문제니까 넘어가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담겨 있는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받을 것이냐?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건 뭐 혁신안도 아니고요, 당규도 아니고요, 뭐 관례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에 기소 동시에 당무가 정지되는 당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두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조항에서 비껴났거든요. 과연 그럼 혁신안을 내놨던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의 걸치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그대로 받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혁신위가 지금 당장 뭐 민주당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혐의들을 좀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네. 혁신위 진영을 갖춘 민주당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 그리고 대여 공세 수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으로 그런 전략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전국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을 독려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어제는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대신해서 묻겠다는 건데 사실상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부도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이제 이른바 괴담을 막기 위해서 1일 브리핑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한 목소리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방류를, 해양 투기를 아주 정당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과연 한국 정부의 자세가 맞냐? 민주당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폭발성이 상당히 큰 일본과 먹거리 이 두 요소가 합쳐진 사안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끌고 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요, 이 민주당의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갑 의원이 있는데요. 윤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네, 윤 의원은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삭발을 했었고요. 4월에는 오염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후쿠시마를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괴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내는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입니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을 향해서 이 괴담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좀 촉발시키기 위한 공포 마케팅밖에 없다는 주장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폐수라 불러야겠다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먹거리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댄 일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폐수 전문가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의 괴담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정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선거 승리와 표 계산이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선 만약 안정성이 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부터 앞장서서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의원총회에 원자력 전문가를 불러 강연을 듣고 전 당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 티끌이 태산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한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이제 긴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죠. 중국에서 방류를 사실 후쿠시마에 연간 방류하겠다는 거에 한 50배 정도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영향도 사실 없습니다. 너무나 그 총량이란 게 미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 킬로미터만 더 가게 되면 희석돼 버리죠. 희석돼서 1리터 1베크렐로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한강에 물을 떠서 측정하시면 1리터 1베크렐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 소변 검사를 하면 1리터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정부도 이재명 대표의 이 오염수 관련 발언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직접 대응을 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언급한 거에 대해 논란이 일자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오염수 검증 관련 1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핵 오염수가 아니고 핵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군요.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소비 위축에 따라서 우리 어민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원전의 오염수를 이제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 사안은 굳이 민주당 측의 공세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만약에 바다에 흘려보내면 5달 정도 지나면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 바로 이런 주장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믿으면서 불안해하는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또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장, 그 일부 전문가들이 말한 부분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은 이게 이제 1년도 채 안 돼서 우리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표층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얕은 물이 아닌 심층수의 경우에는 해류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로 오염수가 더 빨리 유입될 거란 그런 이제 주장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심층수 깊은 물 수심 200에서 500m는 중국 쪽으로 갑니다. 그거는 5년이 아니고 5달이면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갔다가 대만해협 통해가지고 제주 근해로 해가지고 다시 대만 대한해협이죠. 통해서 동해에서 수가를 그거는 5개월에서 7개월 걸려요. 네, 하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이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이 문제가 되니까 방사성 그 3중 수소는요 4, 5년 뒤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수심 200에서 500m의 중층수는 물론이고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7달 뒤에 제주도 근처에 도달한다 이런 이제 독일 연구 결과가 많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1조 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이건 정말 농도가 낮아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울대 해양연구소 소장인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어제 이 정부의 1일 브리핑에 나서 설명에도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도의 값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확산에 의해서 완전히 희석된 후에 농도의 값과 유사한 값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소금이 오염될 거라는 그 소문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방사성 핵종 목록 가운데 소금을 구성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야의 주장 그리고 이제 정부 측 입장 들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정파적인 이해가 좀 갈리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지금 같은 전문가들의 입장이 저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설명이 다르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이렇게 과학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양쪽에 서로 다른 입장만 계속 국민이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결국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여야와 정부가 뭔가 함께 국민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정말 우려와 지적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를 모를 리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시찰단도 보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고 추가적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지만은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과학적인 내용이 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 토론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직 결론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라는 말도 모자라 핵 폐기수라는 굉장히 과도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말로 오염된 물이라서 국민들이 먹기 어려운 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렇게 불안을 조장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냐? 당장 소상공인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식당에서 지금 그 식당의 주인분들이 계속 볼멘 소리를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소음값이 올라서 요새 마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지금 그 공포 조장이라는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할 게 있으면 검증하되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검증 상태에서 국민 분할을 과도하게 조장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죠. 뭐 공포 조장이다. 근데 공포 조장이 아니라 지나치게 안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발령 소동 기억나시잖아요. 오발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에는 지나친 것도 모자라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은 어떤 방식입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일본 어업인들, 그다음에 그 지자체의 지사도요.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정부가 지금 일본 편을 들어서 뭐 괜찮다, 뭐 한강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 들어간 정도니까 영향 없다. 이거 갖고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뭐 말하자면 소상공인이요? 아직 방류되기 전이잖아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방류가 됐을 때는. 아예 문을 닫게 돼요. 소금값이요? 그거 사재기 때문에 잠깐 오른 것뿐이지만 방류가 됐을 때 국민들이 수산물을 먹지 않고 수산물에 대해서 기피하고 이랬을 때는 정말 경제적인 타격 우리는 엄청나게 입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여야가 아직은 시기상조니 일본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좀 물은 다음에 우리 의견을 좀 일본에 전달할 테니 조금만 방류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좀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일본은 하겠죠, 방류를. 하지만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부나 정부 여당이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 야당이 나가서 저기 장애 집회 하겠습니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 국민 안전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스트레스가 컸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평양 당 중앙위 본부에서 열린 중앙위 전원회의 사진을 다수 공개했는데요. 이날 사진을 통해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표정에 뺨에는 붉은 뾰루지까지 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가는 두툼하게 부은 상태로 짙은 다크서클이 져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김정은의 모습에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정보소식통은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참가 모습 가운데 가장 활력 있는 모습을 선별했을 거라며
그런데도 이렇다는 건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저렇게 어둡게 보이는 거 결국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네, 최근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갈수록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위스키 등이 다량의 독주를 마신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 위원장의 현재 체중은 140kg 중반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얼굴 사진을 본 한 피부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평소 여드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이 증가해서 생기는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크서클에 대해서는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혈관이 확장되거나 간 기능 저하로 안색이 나빠질 때도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모습, 지난달 이제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한 것, 바로 이것과 연관짓는 시선도 많습니다. 네, 북한이 올해 상반기 거의 대부분의 이 군사적 역량을 쏟아부은 사업이 군사 정찰 위성 말경 1호와 천리마 1형 발사인데요. 지난달 31일 군 정찰 위성 발사는 실패로 끝났었죠. 김 위원장이 최대 역점 사업으로 강조를 했던 이 군사 정찰 위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추락을 해서 체면이 구겨진 만큼 아마 그의 스트레스가 가중됐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부터 4일간 열린 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요.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실패가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는 그만큼 북한 그리고 김 위원장이 받은 충격이 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이 이제 연설을 했는지 이 여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날 김 위원장이 연설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과거 전원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 사업에 대해 갖가지 평가와 지시를 하고 참석자들은 받아 적기 바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었는데 북한이 김 위원장의 연설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건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관련해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 나서기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구치소 식단의 북을입니다.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그리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수감된 곳이죠. 부산 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 구치소가 공개한 이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인데 쇠고기 떡국에 돈가스, 짜장, 카레 등 다양한 메뉴로 좀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주말에는 아이스크림과 옥수수 같은 간식거리도 번갈아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단표가 공개되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판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지나치게 좀 호사스러운 식단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집 집밥보다 낫다,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또 아이스크림도 준다고 라면서 꼬집었습니다. 이런 비판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범죄자들도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구치소 식단이라고 해서 인권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식단의 수혜자 중 한 명인 이른바 이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서 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그 가해 남성이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폭행은 맞지만 살인미수는 과하다면서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이 피해자 여성 바지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돼 징역 20년으로 오히려 형이 더 늘어난 바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 가해 남성은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며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런 2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피해자는 사실 2심 판결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불만을 표해왔었는데 검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가해 남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한 것과 달리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SNS를 통해 청원 내용을 공개하면서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서 20년으로 그쳤다면서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피해자 측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년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보복 범죄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타이타닉 보러 갔다가인데요. 이거 타이타닉호 얘기인가요? 네, 영화로도 유명하죠.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뜻의 불침선이란 별명이 무색하게 1912년 대서양에서 침몰한 후 1985년 해저 약 4,000m 지점에서 발견돼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비운의 배입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심해 4,000m로 내려가는 관광이 있는데 이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돼 미국 해안경비대가 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길이 6.4m인 잠수정 타이탄은 물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45분여 만에 신호가 끊겼다고 합니다. 미국 해저 탐사 업체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은 실종된 잠수정에 5명이 타고 있다며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잠수정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심해 4,000m면 정말 깊은 바다인 겁니다.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 데는 정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 탐사 관광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타이타닉호 관광은 최근 각국 부유층 사이에 사실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하이리스크 관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8일간 진행되는 타이타닉호 잔해 관광 상품의 비용은 1인당 25만 달러로 하나로 치면 약 3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해당 업체가 해저에 12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잠수정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면서 이 관광객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And in our case, I was down there for 12 hours total time in the sub, and the new technology obviously can extend that too, right? 이 비용이 3억이 넘는 관광인 만큼 탑승객도 유명인이 많은데요. 실종자 중에는 영국 국적의 억망장자 이 사업가이자 탐험가인 해미시 하딩이 포함됐다고 액션 항공 측이 밝혔습니다. 하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이 민간 비행사 회사 액션 항공의 회장으로 지난해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우주여행을 한 그런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또 프랑스 국적의 잠수정 조종사인 포랑리 나르젤렉과 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인 스톡턴 러쉬도 잠수정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심해를 들어가는 잠수정이라면 이제 산소가 문제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깊이 들어갔으면 산소 충분치 않을 텐데 이거 빨리 발견해야 할 텐데요. 네, 이 실종된 잠수정이 96시간 그러니까 이제 나흘 동안 쓸 수 있는 산소를 채운 뒤에 잠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미국 해안 경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70시간에서 96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며 거리가 멀어 수색이 쉽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항공기 2대와 잠수함, 수중 음파 탐지기, 부표 등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탑승자 전원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